저는 경남 하동읍에서 참사랑 내과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식습관과 영양 개선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계신데 그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제 종류 되게 많잖아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 꼭 먹어야 될 것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보통 비타민 B군, 8가지 비타민 B, 약간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3가지 정도가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고 40대 이후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비타민 A, D, K2 보통 이 3가지 비타민이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 제제를 처방 없이 먹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분은 양날의 검처럼 유익하기도 한데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폭증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제제는 어지럽다고 약국에서 사드시지 마시고 피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시고 또 어느 정도 피검사를 해서 또 올라가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 C는 제가 의사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10만 가지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비타민인데도 약효가 뛰어난 너무너무 좋은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항산화제 또는 피로회복제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데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보충제가 비타민C인데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는 한 포씩 하루에 3번 식사하면 3번 이렇게 분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알약과 분말이 있습니다. 알약은 보통 1g, 분말은 2g, 3g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약은 추천하지 않고 분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최종 비타민C는 가루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 고형제를 굳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약인데 이것이 위 점막에 붙어가지고 미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불편하지만 비타민C 분말이 훨씬 더 건강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은 매일 한 번 먹으면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랫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먹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먹어도 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비타민 C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약이 비타민 C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비타민 C는 정말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들자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런 것이라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용량을 줄여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또 설사가 나는 분들은 역시 용량을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비타민 C를 드실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방귀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불편한 이런 증상이라서 이것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좀 건강한 방향으로 세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2달 지나면 이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옥살산 칼슘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부작용이긴 한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도는 정말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경부투여로 신장결석을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병원에서 주사제로 쓰이는 비타민C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괴혈병인데 현대인에게도 이런 괴혈병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런 신문 방송에 보면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2박 3일간 쉬지 않고 게임을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과로 스트레스로 이런 시달리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그런 경우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타민C가 이런 단기간에 고갈이 돼가지고 비타민C는 부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자극시켜서 혈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C가 단기간에 너무 고갈이 돼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 만성으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돌연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것은 배가 고파서 사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C만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섭취를 했더라면 이런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이제 굳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야채, 과일을 지금은 거의 충분히 먹고 있어서 비타민C의 그 하루 권장량이 0.1g입니다. 0.1g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역사를 보면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이 신선한 야채를 실을 수가 없어서 비타민C 섭취를 못해서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가령 영국에서 1700년대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0.1g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런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고 또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컨디션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혈병을 예방할 용량의 그런 과일, 채소를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제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암 환우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암을 좀 이겨내고 장수하는 분들이 영양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암 환자가 많죠.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할 때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고 또 항암을 하지 않더라도 암 자체가 많은 이 칼로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체중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붉은 고기가 암을 키운다, 암에 해롭다 이런 오해를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고 야채, 채소, 두부, 콩 이렇게만 식사를 하시는데 총 칼로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의 고기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고기를 가공육이 아니고 정육점에서 사는 신선한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굽거나 후라이팬에 튀기는 방식이 아니고 삶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또는 볶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고기를 끼니 때마다 드시고 또 이 암이 이렇게 자라기 위한 조건이 이 염증이 많은 조건에서 암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그 방향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안 드시고 또 제가 이 혈관 건강할 때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 이 식용유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 이 두 가지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정말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시고 대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콩, 보리, 현미, 잡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물에 잘 불려서 오래오래 꼭꼭 씹으셔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에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투여를 하면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데 가령 우리 몸은 피로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염증 조건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또 전이도 쉽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어렵고 전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굉장히 치밀한 간질 조직을 이룹니다. 암세포는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녹여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암세포에서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콜라겐을 잘 만들고 치밀하게 조직이 쌓여져 있을 때는 이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혈구는 계속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이 암세포든 아니면 세균이든 이걸 잡아먹을 때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백혈구 그 세포 안에 비타민 C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상력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것은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비타민C 농도가 높을 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C 경구투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흡수율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도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면 2만 마이크로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경구투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혈중 농도일 때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을 치료하는 그 기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암세포 막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10배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암세포는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비타민C를 암세포 내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내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암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사멸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비타민C가 이 대사 기전을 방해해서 에너지 생성을 방해하는 기전도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사멸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비타민 C 주사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비타민 C 고용량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C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규모 논문이 없어요. 대규모 논문이 없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없어서 또 저렴해서 누구나 그냥 일반 건강식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주사도 실제로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또 조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논문이 없는 것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그런 작은 논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로 또 수많은 비타민C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를 항암 목적으로 치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비타민C 그 주사를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증가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주사가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줍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주 이유가 혈구수가 감소가 되거나 환자의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런 컨디션 저하를 많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도 비타민C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전이가 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해줄 게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이 남아있는 삶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심하고 또 너무 먹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삶의 질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되고 통증도 경감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좋은 그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 치료가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실제로 질병 치료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주사로 병을 치료한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를 썼는데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또 소아마비의 그 장기적인 후유증, 연구 장애가 남는데 그 장애도 많이 경감되는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비타민C 주사를 사용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 경구투여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효과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암 치료에 비타민C 치료의 열기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구투여 연구였거든요. 근데 경구투여 했을 때는 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사 치료만 암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혀낸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그 연구에서는 경구투여로 암 치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타민C 그 암 치료가 이렇게 열풍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구투여는 원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주사 치료만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2004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이 마크 레빈 박사라는 분이 그 기전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리오당 클리닉이라고 이 클리닉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수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해왔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배우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타민C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년쯤 전에 고신대학교 의대 최종순 교수님께서 암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약 15년쯤 전에 최종순 교수님의 환자가 저희 지역 사람이라서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과의사 사이먼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제 이제 복용할 때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가 그런 건? 보충제는 이제 영양제라고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하고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유효성은 이렇게 크게 엄격하게 보진 않지만 안전성은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돼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건강기능식품도 간이나 콩팥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휴약하는 날을 정해서 안 먹는 겁니다. 대신에 비타민C는 이렇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 먹는 겁니다. 가령 비타민C는 간 해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끊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도 보충제를 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검사를 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혈구 수, 황달 수치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비용이 1, 2만 원 정도로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검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제 중에서 주의가 필요한 보충제가 철분제입니다. 보통 어지러움을 느끼셔가지고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제는 주의가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부족할 때는 이 빈혈이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있을 때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또한 암세포가 이 철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철분이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 철분제는 꼭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를 하시고 부족할 경우에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어지럼증은 원인이 많습니다. 빈혈일 때도 어지럽지만 어지럼의 원인이 5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철분제를 그냥 사 드시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 99%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생성되는 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 이런 유초등학생들 거의 햇빛 보지 않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또 성인들, 노인들까지 전 국민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그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하는데요. 보충제를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100%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막 태어난 0세부터 100세까지 보충제 투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이 혈중 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보충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과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구루병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 구루병에서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리뼈가 휘어져서 안짱다리가 되는 그리고 척추도 내려앉는 그런 이제 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정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권장 농도보다는 훨씬 적은 농도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령 비타민 D는 면역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이 과하면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면역이 약하면 감염 질환이나 또는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이 면역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가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건강하게 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또 뇌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켜서 우울증, 이런 불안장애,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에도 유익하고 또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통증 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통증 환자에게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했을 때는 통증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많은 병원에서 이걸 아시고 비타민 D 주사를 놔서 충분하게 농도를 올린 다음에 통증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는 면역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과도한 면역은 살짝 눌러주고 또 너무 약한 면역은 올려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제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4,000에서 5,000 IU, 이 IU가 인터내셔널 유니트라고 국제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 먹고, 그리고 제가 영아에서 100세까지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영아 0세에서 한두 살 이때는 400에서 800 IU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세계 소아과 협회에서도 권장하는 용량입니다. 물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젖병의 젖꼭지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한 방울이 400 IU거든요. 그래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체중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좀 저학년인 경우에는 뭐 1,000 이 정도, 2,000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체중이 성인 체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성인 용량하고 비슷하게 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환자인 경우에 좀 농도를 좀 많이 올릴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자가면역 질환 또는 알러지성 피부 질환 또는 암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혈중 농도 목표를 60 또는 70에서 100 이 정도로 기능학자들은 이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주사 치료도 하고 또 먹는 양도 10,000 IU나 또는 20,000 IU로 어떤 기간 동안 먹게 해서 혈중 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4,000 또는 5,000 이 정도는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장기간 축적됩니다. 가령 여름철에 햇빛을 쬐면 그때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우리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햇빛이 좀 덜 나올 때 그 저장된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분을 몰아서 먹기도 합니다. 뭐 크게 지장은 없어서 너무 바쁘시다면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커피에 암 유발 성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십니다. 드립 커피를 마시고요. 지금까지 커피의 건강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있는데 커피가 심장병, 총 사망률, 간질환, 또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이런 많은 질환들에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보통 생성되는데요. 사실 커피콩만 생성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음식 재료든지 이렇게 태우거나 높은 열을 가하면 발암물질은 생성됩니다. 그런데 많이 태울수록, 고온을 가할수록 생성량이 많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콩을 볶는 것을 영어로는 로스팅, 한글로는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많이 볶으면 강배전, 또 조금 볶으면 약배전, 중간은 중배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1군은 아니고 2군 발암물질이고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소량만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는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벤조피렌이 문제입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커피콩을 강하게 볶은 강배전일 때만 그 벤조피렌이 생성되고 또 약배전일 때는 생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거는 약배전 커피를 드시면 발암물질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 그 효과를 주었던 수많은 논문들이 강배전일 때 커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약배전 커피를 먹고 연구를 했더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강배전 커피는 보시면요, 이 커피 전문점에 가면 새카맣게 태운 커피콩이 보일 겁니다. 거기 표면에 보면 기름이 배어 나와서 이렇게 번들번들한 그 기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강배전 커피에서는 커피콩 내부에 있는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피부에 묻습니다. 그것이 햇빛에 노출되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고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강배전 커피는 여러 가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약배전 커피는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약배전 커피에는 향미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이유는 향미 때문에 그런데요. 향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800종류 이상의
그 화학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강배전 커피는 향미 성분이 대부분 소실되고 대신에 강한 쓴맛과 그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는 향미도 있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약배전 커피를 모든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미 있는 약배전 커피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굶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방법은 99% 실패한다고요. 과거부터 칼로리 개념의 다이어트, 과거의 이러한 전통적인 이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는 다이어트가 일관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의 100% 이런 방법은 실패하고 또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건강을 더 나빠지게 만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굶게 되면 몸 안에서는 설정된 체중값이 기억하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빠지는 순간 대사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많이 피곤하고 몸이 춥고 컨디션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체중은 빠지지만 건강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단하게 되고 그 중단하는 순간부터 체중은 다시 회복되는데 지방 성분은 더 늘어나고 근육 성분은 조금 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시 체중이 회복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방이 오히려 많아지게 돼서 더 약한 건강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당질 제한 시기를 추천합니다. 당질 제한 시기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치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비율이 5대 3대 2 이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대 4대 3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덜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중을 늘리게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고 체중을 늘리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은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낮고 따라서 저장하는 것도 덜 됩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자극하지 않고 단백질은 조금 자극하긴 하지만 우리가 체중이 불어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미적인 목적과 또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질 제한 시기 이것이 훨씬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6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11kg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사례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고 당화 혈색소가 6.4%로 당뇨 전 단계셨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9, 약간 중등도 비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켰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2끼를 드시는데 점심 저녁을 드시고 취침 시간이 12시쯤 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무탄수화물 시기를 조금 드시게 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계란이나 두부, 약간의 고기볶음 이렇게 약간 드시고 대신에 점심과 저녁을 1시간씩 늦췄어요. 12시 점심을 1시, 6시 저녁을 7시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겼습니다. 보통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주무시는데 6시간의 갭이 있는데 꼭 이분이 9시, 10시 되면은 간식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셨는데 7시에 식사하시고 11시에 주무시면 4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과 저녁에 드시는 식사를 당질 제한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계단 걷기를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취침 시간을 당겼지만 11시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셨고, 또 그런 당질 제한 시기를 하니까 공복 호르몬이 잘 적게 분비되고 참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 간식을 드시지 않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빠져가지고 한 5, 6개월 만에 한 10kg 정도가 빠지신 그런 환자가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제 책에도 있는데, 이것이 체중을 건강하게 빼는 정말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 삼아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침, 점심 조합과 점심, 저녁 조합 중에 어떤 쪽이 더 나은 다이어트 식사 루틴일까요? 점심, 저녁을 드시고 아침을 굶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분은 아마 굉장히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바빠서 차라리 잠을 조금 더 자지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굶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구상으로는 저녁을 굶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았습니다. 당 지수도 더 빨리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유익한 효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녁을 굶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에 굶으면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공복 호르몬이 또 나오고, 그래서 간식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또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저녁에 긴장도 좀 이완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밥을 좀 즐기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끼를 드시는 분과 두 끼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두 끼를 드시는 분이 일부러 세 끼를 드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끼가 사실은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시간 공복이 많은 세포들에게 휴식을 주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하루 2끼가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대신에 세 끼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으신 분들은 2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 끼를 드셔야 되고, 또 암, 결핵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은 이 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 끼를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소화기 계통의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위, 담도 또는 췌장 또는 대장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세 끼가 아니라 4끼, 5끼, 6끼까지도 나눠서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좋은 지방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안 먹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지방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건강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기름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기름이 해로운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게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식용유를 경화시켜서 만든 경화유가 있거든요. 마가린, 그리고 쇼트닝, 그리고 최근에는 교차 에스테르화된 지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왜 몸에 해로운가? 크게 4가지 이유로 해롭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고온의 열을 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패된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전 세계에서 건강의 유해성이 확실히 증명됐고,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이런 식용유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완전히 이렇게 생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있고, 또 고온의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산패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그 원료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핵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핵산은 석유에서 나온 그런 용매이라서 나중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오메가6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씨기름, 들깨기름을 제외하고는 오메가6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대4 미만으로 이걸 권장하는데 가령 옥수수 기름은 1대5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6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령 알러지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또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방염, 천식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이 알러지 질환을 호소하는데 이것의 큰 원인이 바로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식물성 기름이다. 이 튀김, 이런 과자, 이런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식품에 모두 식물성 기름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질환에 시달리는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이 해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고 그렇다면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칼로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름을 먹으면 좋을까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올리브유, 코코넛유, 아보카도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은 정제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저온 압착된 기름이 있습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6가 별로 없고 오메가9이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건강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도 괜찮습니다. 신선육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은 심혈관 질환 걱정 거의 하지 않고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초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입니다. 이 버터도 너무 과하게만 드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지방 섭취원의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요오드를 꾸준히 보충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4, T3라고 하는데 요오드가 4개 있으면 T4, 3개 있으면 T3라고 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율을 올립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엔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거든요. 자동차가 엔진에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세포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통해서 ATP를 만들므로써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증가시켜서 대사율을 올리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에게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 대사율이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오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할로겐족 원소들이 브롬과 염소와 불소입니다. 우리가 불소와 브롬이 우리 인체에 유입되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종이컵, 포장용지, 우리가 입는 옷, 또 생활용품, 가령 텔레비전, 냉장고, 차의 시트 이런 것들이 브롬과 불소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브롬, 불소는 이 요오드와 경쟁하는 할로겐족 같은 형제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오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요오드 검사를 하는데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갑상선 저하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오드와 경쟁하는 브롬, 불소, 염소가 체내에 많이 있어서 요오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오드의 혈중 권장 농도가 약 150에서 200 마이크로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어 가지고는 이 갑상선 저하증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요오드 용량을 늘린다면 브롬, 불소와 같은 경쟁하는 원소들의 이 방해를 물리치고 요오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는 조금 더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오드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필수 미네랄인데요. 비타민 C처럼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가령 항산화제 효과가 있습니다. 요드는 세포 간질 조직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션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 요드는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킬레이션 효과가 있어서 나쁜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요드는 원소의 특성상 전자를 주기도 쉽고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분비를 많이 하는 분비샘에서 빠르게 분비를 할 때 필요합니다. 가령 눈물샘 또는 침샘 또는 위액을 분비하는 분비선, 그리고 전립선, 또 유방, 난소, 이런 많은 그런 분비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분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령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이 또는 기름이 나오는 한선, 땀선, 피지선, 여기에서 요드가 부족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요오드를 조금 섭취해보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오드를 이렇게 추가로 고용량 복용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요오드는 보통 소변으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요오드를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 갑상선 암의 그 발병률을 경미하지만 조금 올린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갑상선 암의 발병률을 내린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아직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요오드를 많이 섭취한 경우와 적게 섭취한 경우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조금 많이 상반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요오드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물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를 섭취하기 전에 소변 농도를 하면 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변 요오드 검사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서 부족한 경우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요오드를 섭취하고, 또 다시 검사를 해서 충분히 찼을 경우에는 일단 중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이 갑상선 저하증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불옴이나 불소,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는 현대인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불화 화합물이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소가 포함된 그런 화합물이고, 이 과불화 화합물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또 불옴 같은 경우에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를 진단받으면 안과 진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망막병증 중에서 황반 주위에 출혈이 만약에 생기면, 또는 황반 박리가 생기면 갑자기 시력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뇨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됐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당뇨가 처음 진단된 그때도 드물지만 황반에 이런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은 즉시 안과 진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를 진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식이요법 조절인 것 같은데, 당뇨약을 쉽게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는 건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이고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총량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 양을 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면 크게 당뇨에 대해서는 약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당뇨가 있었더라도 식이요법만 잘하면 금방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는 것은 혈압약을 끊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병이라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것과 동시에 식물성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공기름과 가공식품 이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서 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갔던 당이 또 빠르게 내려가면서 어떤 기준치 이하로 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복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서 또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혈당 증후군이라고 간식을 먹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가령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내려가면서 당이 7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단 것이 땡겨서 또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 서서히 떨치고 기준치 이하로 떨치지를 않습니다. 가령 100 정도 이 정도 떨치기 때문에 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저혈당 증후군도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요령들이 있는데, 가령 야채를 함께 먹는 방법이 있고, 또 복합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고 고기나 야채를 먼저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탄수화물을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펴서 먹으면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좀 변성이 돼가지고 당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당뇨약을 드시고 안과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분이 고기는 너무 안 드시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거의 드시지 않아가지고 채식 위주로 하시고 주로 잡곡밥을 드시는데 주로 쌀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은 10%만 넣으시고 보리, 콩, 현미, 잡곡 이거를 90%로 해서 밥을 드시게 했고, 대신에 100번 씹으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씹고 삼키는 것으로 해서 소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신에 그 수육이나 또는 고깃국 그리고 두부, 청국장 이런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했고요. 또 올리브유를 식사 때마다 2수저씩, 2수저면 1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올리브 기름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 조절이 잘 되었고, 나중에는 눈이 안과에 갔는데 그런 레이저 시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2명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약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압약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신체의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고혈압을 약을 먹어서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일부의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혈압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 왔고, 혈압을 낮추었을 때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이런 발병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 약의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좀 가볍고 적습니다. 주로 큰 부작용이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의 경우에는 약간 어지럽고 피곤하고 숨이 가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약 용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라서 혈압약은 꼭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에 나이가 드신 70대 이상 노인들에서 저혈압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했을 때 골절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밑으로는 가급적 떨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병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보충제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용성 비타민 ADK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K2가 얼마 전부터 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이러한 비타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뼈로 보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DK2는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호르몬 분비도 자극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근육도 건강하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이 성장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밝혀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이 비타민 ADK2입니다.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래서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ADK2 비타민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책에 그 혈압약을 끊는 5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압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자른 혈관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요. 혈관벽이 이렇게 있고 혈관에는 내막, 외막, 가운데가 중막입니다. 이 중막이 근육이 있고 탄력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삥 돌려서 있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중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여기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와서 딱딱해지는 것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혈압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 안이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일시적으로 두터워진 경우는 염증을 조절하면 이 혈관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이 혈관에 있는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가령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을 적게 나오게 한다면 이게 수축이 풀려지니까 혈압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적게 먹으면 여기에 염증이 적게 일어나니까 부었던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혈압이 내려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적게 분비하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가령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호르몬들이 이걸 수축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도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완화시키면 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완이 잘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체중을 줄이는 거,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혈압을 떨친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혈압을 떨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실제로 혈압약을 끊는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혈압이 잡혔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젊은 30대 중반에 약간 이제 비만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밤늦게 주무시고 또 밤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오트밀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장이 항상 나쁘셨어요. 늘 설사하시고. 그래서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니까 우유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 대신에 다른 걸 드시도록 했고 장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원인은 뭔가 우유로 인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장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안에서 이렇게 혈관 두께가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먹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혈관의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아닌 다른 원인들인 경우에는 혈압이 쉽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잘 자면 정말 모든 만병의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정말 만병통치약이 잠을 잘 자는 것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건강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 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많은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의 대부분이 배설됩니다. 특히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뇌에 있는 노폐물의 80% 이상이 빠집니다. 뇌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임시 기억의 장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해마에 있는 기억 중에서 꼭 필요한 기억은 뇌 피질로 보내서 장기 기억을 시키고 나머지 대부분의 불필요한 기억들은 삭제시켜 버립니다.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를 삭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어떤 공부를 하든 업무를 하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해마라는 기억 장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해마 기억 장치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모든 세포가 휴식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이렇게 억제되고 그리고 모든 호르몬이나 모든 세포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동안에 면역세포는 또 많은 이런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암세포 이것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잠을 7시간 자는 사람이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보다 이 면역력이 훨씬 올라가서 총 사망률이나 암이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모든 질병이 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잠만 잘 자도 그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 교감신경도 흥분하게 되고 또 그렐린이라고 하는 공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야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비만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도 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처음 3시간이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은 6시간 반 정도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약 7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체 시간상 11시 정도에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잠을 자는 중에 처음 3시간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다음 3시간은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처음 3시간에 잠을 잘 자면 대부분의 수면 욕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또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되게 되고요. 또 뇌의 노폐물이 처음 3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3시간 동안에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처음에 잠이 들었을 때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극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서 힘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 야간요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야간요라고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깨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깨지 않고 끝까지 잠을 자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고 한 번 이상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변은 독성이 있는 액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방광에 접촉하고 있을 때 방광 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때는 그 점막 밑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을 충분히 차지 않은 상황에서 요일을 느끼고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이 소변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소변의 방광 점막에는 당 단백질이라는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변으로부터 자극을 차단하는 보호층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손상이 있으면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 요도를 통해서 이 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원료를 주사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재료가 도가니 탕이라고 그 유리 연골입니다. 유리 연골. 그래서 이 도가니탕을 드시면 일반적인 이런 무릎 연골이나 이런 연골 건강에도 좋고 또 당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니까 방광 건강에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보충제가 있는데요. 비타민 C 그리고 요오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면 비타민 C의 산성 그리고 요오드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것들이 방광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염증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선생님만의 5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식이요법으로 떨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떨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타틴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식이요법인지 정확하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잘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담즙으로 인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 속에 있는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걸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장으로 나와서 음식과 섞이는데 섬유질이 있을 때 그 섬유질이 장의 점액과 합쳐지면 끈적끈적한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담즙이 붙어가지고 대변으로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채소를 안 먹죠. 그리고 잡곡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의 말단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변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섬유질인데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생당근입니다. 당근 주스에 뭐 브로콜리나 사과, 뭐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더 맛이 있고 또 효과도 조금 더 좋으니까. 하지만 이 당근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당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당근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의 그 씨앗의 껍질이거든요. 이 껍질이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 처방하는 변비약, 여러 가지 변비약이 있는데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건강을 해롭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변비약이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까지 떨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노폐물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또 중금속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콜레스테롤 떨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채입니다. 당연히 야채, 제가 말씀드린 당근이나 차전자피는 섬유질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야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뿌리채소, 잎채소 골고루 드시고 또 잎채소도 생채소, 익힌 채소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은 떨치고 유익한 HDL은 약간 올려주는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LDL은 낮추고 HDL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야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면을 잘하는 최고의 그 방법은 잠이 오는 이 생리적 신호에 즉각 순응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 양치질만 하고 자야지 하고 양치질 하다가 잠이 달아나 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딴 일 하지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잠이 오면 즉시 침대에 눕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운동. 운동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것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이 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 조한경 씨가 지은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성격이 조금 비슷한데요.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을 하는 의사고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나와 있으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